네, 국민의힘 전주희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자료 제출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그 자료 제출 요청 건수를 보니까요, 1,699건입니다. 일주일 전 그 수치가 1,090건이었는데요. 한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님들이 한 609건을 더 신청을 해서 1,699건. 아마 역대 이것은 전무후무한 자료 요출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이 세 분에 대한 총리 후보 인청에서 자료 요출된 것이 세 분 합계해서 916건이었는데요. 이 세 분 합한 것보다 후보자에게 요청된 것이 오히려 한 2배 가까이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성실히 제출하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PPT 보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PPT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예. 먼저 앞서 의원님들이 잠시만요. 이거 시간을 좀 중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PPT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 예.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 인사 배제 7대 원칙이 있습니다. 병역 원탈,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 전입, 탈세. 여기에 후보자 해당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참고로 이낙연 당시 그 후보자는 그 배우자의 위장 전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1991년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4차례에 걸친 위장 전입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그런 도덕성을 갖추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나온 의혹 중에서 좀 소명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인의 그림품 그 판매와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낙연 당시 총리 후보자가 또 역시 이제 부인이 그림 2점을 판 것이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네. 그때 좀 얘기가 좀 있었다는 걸 네.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전남 개발공사의 그림 2점을 이제 9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이제 그때 이낙연 후보자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어떠한 그런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이렇게 그림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그 그림을 산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준 적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 한 번도 없었고요. 2012년에 제가 무역협회장을 할 때 전시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신 이운영 회장님이 무역협회의 그때 부회장으로 계셨습니다. 저희는 일체 무역협회에는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그림을 꼭 사야 되겠다, 그거를 집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그게 2013년 한국경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의 미담으로서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번 왔습니다만 집사람이 절대로 무역협회에 계신 분한테는 팔 수 없다, 이래가지고 팔지 않은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후보자 부인의 그러면은 미술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실력으로서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본인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됐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느 정도의 경력을 저는 가지고 그렇게 계세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진 자격은 추천 작가, 초대 작가, 심사위원까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한 지금 대가로 미술품 전시회를 했고 또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또 하나 그 앞서 그 이제 살고 계시는 그 뭐 주택의 그 월세 관련한 이제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번이 두 번째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회의록을 이제 저도 이게 봤습니다만 이게 2007년 3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총리 후보자 뭐 청문회 좀 속기록입니다만 여기에서도 그때도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좀 월세를 주신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별 문제 그때 잘 소명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되신 바가 없었죠.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세를 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소위 그 부동산 중개소에서 와가지고 저 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준 것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만난 적도 없고 그분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 그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임명이 되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일사부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후보자께서 경력을 보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국무총리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것이 평가가 돼서 이렇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요직을 좀 거치셨는지 또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로서는 저는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소위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습니다만 그 협치를 통해서 우리 그 기초연금법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법의 개혁 이런 것들을 입법화할 수 있었고요. 또 어쨌든 그때 그 대선이 있었습니다만 그 대선을 충실하게 잘 관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할 시간을 고려하셔서 질문을 마쳐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 의뢰 이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2014년에 답변서를 내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진술서를 내셨죠. 그런데 로펌의 요청에 의해서 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로펌이 어디입니까? 그때 지금도 그 소송을 하고 있는 세종입니까? 김태유 변호사인가요? 김태유 변호사? 네, 그때는 태평양에 있었어요. 태평양입니까? 네. 태평양에서 그걸 했었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아마 따로 나오셔가지고 별도 로펌을 차리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진술서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기밀이라고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래돼서 갖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지금 기억의 기초를 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중요한 그 서면 진술서인데 그걸 아직 갖고 계시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갖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술서를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보지를 못했는데 론스타 측이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에 후보자의 서면 진술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된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면 진술서입니다. 이 중에 지금 표시한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역을 해서. 답변자 측 증인 중 한 명인
엠베서더 한 대사 한덕수 우리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는 당시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론스타가 이런 국제 분쟁 소송에서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고 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론스타 측의 어떤 핵심적인 소송 전략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국민, 국회, 언론 모두가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진술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위에 있는 문장인데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규제 행위의 그 배경에는 한국의 외국 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놓여 있다는 론스타 측 주장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반발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답변자 측 증인 중 한 명인 우리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의 진술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외국 자본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그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고 왜 이런 그 진술을 하셨는지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네, 답변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셔서 저도 좀 생각을 굉장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부총리로 있을 때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산에 등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내가 걱정하는 것은 FTA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정말 우리가 이해는 시키지만 저항이 너무 많다 하는 걱정을 한 거고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하나만 말씀드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에서 그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 하는 거를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한 적이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박을 했고요.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아까 우리 론스타가 배진교 의원님의 그 질문에서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을 했는데 아닙니다. 유독 우리 후보자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그게 론스타 아닙니다. 측의 지금 대답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거는 론스타가 틀린 겁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걸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론스타와 연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딴 자리에서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론스타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론스타가 잘못 알았다는 외국 얘기를 자본에 했습니다. 대한 후보자님의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의원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않습니다. 현저하게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답변서를 내서 해명을 하셔야죠.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겠습니까? 어떻게 그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는 정부는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에 요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니 의원님 정말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네, 다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7초밖에 안 남아서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준비한 거는 오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전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심으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1970년에 행시를 하시고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쭉 거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소위 정통 관료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능력과 운에 바탕해서 오를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성공을 거두신 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후보자님들의 삶을 또 돌아보시고 어떤 분들은 찬탄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총리로서 재임하실 때 유효한 경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경력 중에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어디서 시작하셨었죠? 처음에 관세청입니다. 예. 근데 왜 관세청은 빼고 경제기획원부터 말씀을 하셨는지 관세청에서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짧게 근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군대 갔다 온 거를 빼면은 관세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저희 해명의 기회를 이력서에는 드린 다 돼 겁니다. 있습니다. 네. 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요. 그 군사정권, 소위 군사정부의 비민주적인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로 계시면서 군사정권과 민주화된 정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어느 정권이든지 분명히 공과 소위 밝음과 어두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정부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공직자로서는 불가능하십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한 정권을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일단 결정이 되면 집행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게 제가 공무원으로서 느낀 거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요?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군사 정권을 지나서 민주화를 달성하고 또 산업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건 선진국에 물론입니다. 진입한 대한민국이 네. 있는데 공직자로서 바라보실 때 도대체 그 정부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니까 어떻게 달라지더라라는 점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있으실 걸로 기대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정통 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한때 시민들께 많이 회자가 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그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하라는 말이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적이 됐었죠. 지금 후보자께서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모두 말씀으로 인사 중에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서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경력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나 관피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거 좀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그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것도 후보자들한테 어떤 후보자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후보자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주에서 났습니다. 근데 왜 그 전에는 계속 서울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공직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후보자님을 다 서울 분으로 알고 계시고 전라북도 전주 분이라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뭐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원적과 본적을 같이 쓰게 돼 있었는데요. 어느부턴가는 본적만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원적이 전주고 본적이 서울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원적이 전주고 그 본적이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하시고서 아니 똑같이 어머님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오면서 서울로 옮기셨어요. 언제 옮기셨습니까? 서울로? 1960년 됐을 겁니다. 몇 살 때 올라오셨습니까? 9살이죠.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가 어디 자리에 가면은 소위 저의 그 신상이 나오는데 서울로 그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서울이라고 써버렸어요. 후보자 스스로 서울이라고 해달라라고 그런 요청하시거나 적은 확인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지만 지역 차별이라는 게 있고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운이 좌우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우병우 검사라고 아시죠? 네. 예, 초임 검사 시절에 그 양반이 경상북도 봉화, 영주 이쪽에서 자란 분인데 부장 검사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경북이라고 그러니까 경북 어디냐? 그래서 봉화, 영주 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앞으로 대구가 아니면 경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강원도라고 해라. 공직자로 생활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횡행할 정도였죠. 우병우 씨는 후보자님보다 훨씬 늦게 공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후보자께서 1970년 이후에 그 유신 시절에 엄혹한 시기에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 고향이 본인의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인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자기의 고향을 다른 데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었으면 얘기도 했을 텐데 그냥 다 서울 사람으로 알더라 이 말씀이십니까? 물었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딴 데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마 김대중 정부 때는 그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까 정확한 김현장에서 활동하신 것들이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국가에도 기여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만큼의 보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게 좀 높은 그러한 약간 못 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보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최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출신의 최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유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영두입니다. 자, 후보자님. 지금 S&P하고 무디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용평가 등급 조사를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이게 제가 지난 2월 달에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홍남기 부총리께 물은 겁니다. S&P하고 무디스가 우리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굉장히 급속한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그래서 신용 등급 하락이 우려되는데 어떠냐 했더니 부총리가 놀랍게도 한계에 왔다. 굉장히 심각하다. 쭉 PPT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질문하는 거고 총리가 답변하는 건데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국가 부채 수준, 국가 신용 등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우리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도 굉장히 올라갔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총리 그런데 잠깐만요. 자, 근데 지금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해서 지금 S&P 무디스가 서울에서 이 신용 평가 때문에 국내 정부랑 협의하고 있는 거 알고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이제 세 개 회사 중에서 뭐 두 개쯤이 좀 더 이런 그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는 조금 거기에는 무관심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자, 잠깐만요. 총님 잠깐만. 예. 제가 질문해야 되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총리 후보자님을 다시 이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이 중차대한 책임 총리의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 신용 등급이 위태롭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총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안고 있습니다. 삼저라는 것은 삼저 현상은 우리 경제에 유리하지만 지금 삼고 아니겠습니까? 물가, 금리, 환율 다 뛰고 있습니다. PPT 안 줍니까?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인플레가 신흥국 전체로 줄줄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수출은 막히는데 물가 뛰고 무역 수지도 위태롭습니다. 이런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 그러죠. 퍼펙트 스톰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 새 정부 또 총리 후보자님이 맡을 새로운 내각
책임 정부가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네, 저는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을 세워가지고 정말 망설일 그리고 시간을 끌 지금 그런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한국경제학회장 경고 보십시오. 한국 경제가 최악의 복합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수완박하고 언론재갈법하고 우리끼리만 우리 정쟁에 휘말려서 저희도 어리석고 저희도 모자란 건 많습니다만 다수당도 너무 자기 의지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가, 에너지, 그리고 환율. 지금 무역 수지도 무너져서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 경상수지 전체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고입니다. IMF에서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400조나 되는 국가 부채를 썼지만 새로운 정부는 국가 부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또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대출 금리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감당하셔야 될 총리로서 현실 인식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위기에 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정학적 위기, 미중, 북한 이런 것까지 겹쳐져 있어서요. 저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의 그 사회적 약자인 그런 분들이 가장 그렇습니다. 타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오해도 질의하겠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당파적으로 국가적 전략으로 채택하신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때 민주당에 여러 의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심지어 그걸 추진하는 의원들을 이완용 취급하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의 영토를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무역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CPTPP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협상을 진행해야 되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워낙 갈등이 우려해서 이걸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지금 이제 뒤늦게 가입 신청을 해서 새로운 총리 후보자와 새로운 정부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건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현장에서 근무한 걸 가지고 자꾸 문제 삼으시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기회에 좀 이런 그 싱크탱크를 좀 우리 여야가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리 후보자 같은 이런 고위공직 경력자들이 로펌에 가지 않고 싱크탱크에서 좀 기여할 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도의 결비가 있고, 자 주요국 고위공직자의 로펌 취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총리들 전부 로펌 갑니다. 미국의 에릭 켄터 공화당 원내대표 투자자문사 갑니다. 미국 CIA 국장 갑니다. 자, 미국의 정권거래 우리 같으면 그 정권거래위원장급에 해당하는 사람 갑니다. 일본도 금융청 장관, 우리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입니다. 갑니다. 왜 갑니까? 이게 저 국내 전쟁이 아니고 국제적인 법률 전쟁이고 국제적인 전략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통상도 그렇고. 자, 보겠습니다. 법률 서비스 분야 수입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고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법률 서비스가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 후보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러 그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법률 공부를 한 사람도 필요하고. 자, 이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 시장도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 분야의 경기 높일 수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네. 예, 최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 을 출신의 강병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하고 짧은 기간에 16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왜 자진 사퇴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특별히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16억이라는 수입료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입이 쩍 벌어지는 놀랄만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10년간의 44억의 축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잦은 사퇴 사유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소득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고하고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후보자가 김현장에서 회의 4번 간담회 주재하고 20억 받은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땀 흘려 번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김현장에서 20억 고액 고문조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고액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이거 보시죠.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20억이 별거 고액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김현장에서 후보자에게 왜 그렇게 거액의 20억씩이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홍콩에서 저희가 투자가들을 위해서 했을 때 제가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그 우리의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또 우리의 정부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정에서 생기는 대한민국의 기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감히 예,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김현장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 네트워크와 이 공적 정보를 활용해 김현장 이윤 추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국회가 후보자께 요청한 겁니다. 김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초반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김현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 공공외교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김현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 줄 수 없다고 하신 겁니까? 저도 그건 잘 몰랐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만났었던 변호사와 같이 만났었던 그런 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신상을 밝히는 거는 저 자신도 거기에 기속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이걸 보면은 형법상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좋은 간담회 내용인데 이걸 제출하셨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영업비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저도 예. 지금 누구를 모아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후보자께서 그렇게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후배 공직자들이나 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한 건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런 의심을 갖는 것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네.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김현장이 1년에 매출이 1조 2천억에 달합니다. 후보자 같은 분들을 얼굴 마담으로 기용했기 때문에 김현장에 더 많은 법률 자문이나 경영 자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법률의 전문가도 아닌데 저를 보고 법률적 쟁송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아까 법률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현장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물론입니다. 그게 기업의 통상 자문이라든지 경영 자문 같은 것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로펌에는 변호사들만 있는데 김현장에는 총리를 지내시고 그리고 주미 대사까지 지내신 통상 전문가 출신의 후보자가 계시다 그러면은 그 외국 CEO는 김현장과 계약을 하겠습니까? 변호사들만 있는 곳과 계약하겠습니까?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미래와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분명히 저희가 도움은 좀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김현장 후보께 20억의 고액의 고문료를 주면서 그것보다 수십 배의 매출을 김현장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후보자님과 같은 분이 김현장의 얼굴 마담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김현장은 후보자께 고액 고문료를 줬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얼굴 마담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얼굴 마담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 그렇습니다. 얼굴 마담이라는 거는 원래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 자, 그래서 보시죠. 문제는 네. 저희가 대한민국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저는 공공적 목적에 부합한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간 거고 그 일을 했습니다. 예. 다만 하나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소위 전관예우나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김앤장이 1억 2천의 매출액을 올리는 데는 후보자 같은 분을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이윤축에 활용한 겁니다. 외국 기업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후보자 같은 총리 출신과 주미대사 출신이 있는 김앤장과 계약을 맺겠죠. 단지 간 다음에 4번에 20억. 윤리적으로나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 그러냐면은 땀 흘려 하루하루 일하는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네. 홍콩의 라운드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무역협회장 할 때도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준비하고 자,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앤장은 총리 찬스를 쓴 겁니다. 그 대가로 후보자에게 20억을 지급한 것이고요. 김앤장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봤을 것입니다. 총리에 주미대사까지 지낸 분이 꼭 그랬어야 합니까? 김앤장 20억, 무역협회장 23억, S5일 사회이사까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9년간 자선단체 기부금은 고작 42만 원인데 정관을 이용해 벌어들인 금액만 44억입니다. 꼭 그렇게 돈을 벌어야 훈련하셨습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강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좀 받으시는데 국민들께서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로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로펌들이 디펜스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고 할 때 지금 현재 로펌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다른 세계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한 국제적인 무대에서 하기에는 아직도 좀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평가입니다.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김앤장에 가신 거를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고액연봉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셔가지고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하셨던 일들이 공공적 성격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적 영역에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노펌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주로 하셨는지 아니면 국가의 일, 국가의 통상이라든가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주로 포커스를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은 주로 그런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것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이 자료를 화면에서 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치 후보자께서 축제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좀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보고를 드려야 될 듯 합니다. 후보자께서 2014년도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셨을 때에 부동산을 살고 계신 집을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4억 정도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2022년에 와서 보니까 이 평가 금액이 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에 원래 3억 8천에 원가가 3억 8천입니다. 그래서 26억 8천이 됐는데 이 부분은 후보자가 어찌 한 게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자연 증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 82억의 자산 중에서 그냥 26억이
그냥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금이 25억 정도가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늘어난 걸 봐보면 25억이 2012년에 후보자님께서 현금 자산으로 예금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51억을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역협회장을 하시면서 15억 8천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신 거예요. 또 퇴직금 받으시고 김현장에 가셔가지고 한 19억 8천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S-오일에 가서 8천만 원 정도 받으셔서 36억 정도의 10년간 수익이 있었고요. 사모님께서 그림 판매한 게 1억 정도가 됐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3억이 돼서 총 10년간 늘어난 게 4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부당이득이 없이 노동의 대가이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타 현금 자산으로 늘어난 게 약 3억 정도 됩니다. 골프 회원권이거나 아니면 헬스 회원권 같은 걸 좀 사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금이 늘어난 것은 25억에서 51억 정도가 51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증감분이 전체 자산에서는 10년 동안 30억 정도의 증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를 그러면 생활비로 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30억 정도 증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올려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연 자문료 같은 경우가 과연 다른 분보다 많이 받았을까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약 연봉이 자문료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으셨고요.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월 1천만 원 받아서 1억 2천 정도 받았습니다. 송영무 전 장관 같은 경우 자문료가 9천만 원이어서 총리를 지낸 후보자로서 봤었을 때 비교적 다른 후보자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연봉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4억 8천 정도 연봉을 받으셨는데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3억 4천 정도 받았고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도 3억 6천입니다. 한 분은 검찰총장이고 한 분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4억 8천으로 총리 후보자로서 받으신 겁니다. 자문료도 또 연봉도 결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축제를 하거나 무슨 나쁜 공직의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공직의 힘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신 게 아니고 다 비슷하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러한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에 기여한 것도 충분히 하셨다고 자부하시지요? 예, 자부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느 후배한테도 전화 한 통 안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인품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적절한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 5천, 6천 받는 연 5, 6천 받는 그런 국민도 계신데 이게 5억 가까운 급여가 많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그러한 수준의 봉급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었을 때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거는 분명히 높은 수준의 봉급인 거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제외하고 오전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제가 한 3분 정도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하시니까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단답식으로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총리가 되면 가장 당면한 국정 현안 과제 3개를 꼽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야 한다. 우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구조적으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국제 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주택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보건 문제, 이런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내내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마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로펌에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선진 외국들, OECD 국가들 이런 데도 고위공직자들이 나올 텐데 그분들은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처럼 로펌 가거나 회사에 갔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고위공직을 마치고 로펌이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외국인들은 뭐 그런 직업의 어떤 귀천이나 직업의 옳고 그름은 그렇게 크게 따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리에 가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일부는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자신의 어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민간 영역에 가서 공직자로서 있을 때 취득한 비밀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문제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시각입니까? 예,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병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5년 자료 답변 기간이 중요한지 의혹 해소가 우선일지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십시오. 후보자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다면 국세청은 그 자료를 주겠답니다. 그 기간이 중요할지 의혹 해소가 중요할지 심사숙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007년에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검증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동의해서 의혹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후보자 의혹 중에 하나가 20억 넘게 버는데 신용카드를 쓴 게 없다 아닙니까? 저희가 최근 5년치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용처가 아닙니다. 사용처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제출한 걸로 5년 알고 동안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그거는 제출한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제출이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해주시고요. 아니 혹시 안 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술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누가 사러 왔는지 팔지 않았는 상황마다 제대로 잘 기억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시네요. 소명이 됐으면 과거에 소명이 됐으면 지금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면 후보자는 그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총리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헌법 정신과 공직 윤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드렸던 자료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남민순 의원님. 네, 자료 요건데요. 앞에서 그 후보자가 이제 김현장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에 외국을 7군데 정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홍콩 관련한 것만 김현장에서 관련한 자료를 저희한테 이제 줬죠. 비즈니스 강연. 근데 처음에는 이 7군데를 다 그 기업의 영업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업의 영업 활동이 아니라 개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개인 여행 분명히 이거 또 얘기를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영업 활동이라고 했다가 개인 여행으로 얘기를 바꿨기 때문에 이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가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갔다 온 여행이기 때문에 다 배우자와 동행해서 갔다 온 걸 알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최근에 2022년까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초에 해적 위원님. 예. 네. 예. 우리 후보자께서 국세청 자료 보존 기간이 5년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시는데 그 국세청에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만 되면은 바로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국세청 홈택스 그 사이트에서 뽑은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예. 딴 분들 다 제가 소화를 해야 예,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거를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세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그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협의한 거는 그죠? 그 89년, 90년대 그 자료 내용이 아니고 최근 5년 부분만 가지고 협의를 한 걸로 국세청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해주실 것을 제가 요청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기로는 이제까지 어느 총리 후보자도 5년 이상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신동건 의원님 하셨습니까? 예.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본인은 뭐 산업 디자인 쪽에 경력을 가지고 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서양화 출품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나머지 6점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그걸 아까 보니까 뭐 68년에 뭐 산업 디자인 뭐 상을 받았다, 국회의장상을 받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이거 얼마나 전 일입니다. 작년에 팔은 건 작년에 전세한 건 작년 일이에요.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거는 지난번 배우자에게 반드시 아니 지난번 총리 후보자 하실 때도요. 그거는 절대로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관분들의 정말 그 개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가 내겠습니까? 다만 확실한 거는 저희가 그거를 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은 확실하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식 위원님. 네, 이해식 의원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관련된 인사검증 자료 제가 수차 요구를 했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유독 우리 한덕수 후보자님만 안 내고 계십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인데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 또 선관위원 경찰청장 어느 누구도 이 거부한 적이 없고 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또 지금 이상민 후보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후보자께서 안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좀 내주세요. 내일도 질의가 있으니까. 네. 예, 요구받은 자료 중에서 제출 가능한 것에 관해서는 가급적 최대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보충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